애초에 영업을 할 때처럼 고객한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를 머릿속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성과를 먼저 생각하거나 어떤 계약을 꽂을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아예 접근부터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법인 영업도 사업자 영업도 결국은 관계성 영업이 제일 쉽고 법인 대표도 결국엔 설계사를 보고 계약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법인 대표가 관심 있어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법인 대표가 관심이 있어야만 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차이가 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법인 대표가 관심 있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고 법인 대표가 관심 있어야만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 선후 관계가 바뀌어서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가 관심 있는 문제는 보통 세금을 어떻게 줄일까 또는 어떻게 하면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인한테 돈을 빼돌릴 수 있을까가 관심이 있어 하는 문제입니다. 법인 대표가 관심 있어야만 하는 문제는 근데 반대로 노무와 세무와 그 다음에 청산 어떻게 하면 이거의 끝을 볼까인데 대표들은 대부분 이 기업이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마치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먼저 관심이 있는 문제를 보면 이 절세와 이 자금 개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거죠.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본다 이겁니다. 혹시 대표님 땡땡땡과 같은 절세 방안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대표가 관심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걸로 먼저 대화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법인 대표나 개인 사업자가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 뭐 대표적인 거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한두 가지 말씀해 보실 분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것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사를 지방이나 아니면 수도권 그 경기 이남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몇 년간 그 법인세 절감 혜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혹시 뭐 20대부터 39세까지 최근 직전 1년간 4대 보험이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은 관련된 고용 관련 감면 혜택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량들에 있어가지고 뭐 개인 그 현금 차량과 할부 차량과 리스 차량에 각각 세금 감면 혜택이 다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타 등등등등 몇 cc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대표가 관심 있어야 할 수 있는 절세 방안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사업장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들어갈 때부터 마치 탐정처럼 내가 이한테 던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다면 무엇을 던져야 가장 이 사람이 이게 리액션이 나올지를 고민해서 대표가 관심 있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것.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자금을 끌어올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대표님 회사에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은 꼼꼼하게 챙겨받고 계십니까? 지원금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세무적인 지원금과 노무적인 지원금, 그 다음에 기타 운영에 관련된 지원금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되는데 이 세 군데로 구분되는 것들을 각각 어디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3개월마다 확인하시나요? 혹시 밑에 이 지원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어서 업무를 보고받고 계십니까? 또는 대표님이 그냥 아름아름 마셔서 술 한잔 드시다가 어디서 들으면 알아보십니까? 대표님 직접 알아보십니까? 등등등등 그냥 뭐 지원금은 좀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대표가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라고 하면 아니 그런 게 뭔데요? 보통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세 가지로 나뉜다고요? 그게 어디서 확인하는 건데요? 라고 해서 나한테 질문을 역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똑같이 이것도 지금 대표가 관심 있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끌어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법인에서 돈을 최대한 빼올까 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되게 멋지게 적어놨잖아요. 결국에 대표님 혹시 법인에서 대표님 개인 혹은 가족의 충분한 재원을 이동시키고 계십니까? 라고 적어놨지만 결국에는 대표님 조금 편하다 아니면 대화가 됐다라고 하면 대표님 그 법인에서는 대표님한테 급여랑 상여료밖에 못 빼잖아요. 그건 돈을 어떻게 빼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만약에 했을 때 나도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배당을 쓰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야 그거 막 빼도 안 잡던데? 나는 그냥 이체시키는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롤플레이를 했을 때 그럼 각각의 답변들이 나왔을 때 이 이후에 또 내가 할 답변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 그거 막 빼도 안 걸리던데? 라고 했다라면 대표님 큰일 나십니다. 왜 큰일 나냐면 보통 대표님 빼시는 그런 돈들을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부르는데 가지급금은 빼서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급금을 제때제때 재무제표상에 청산해 놓지 않으면 추후에 국가에서는 이것을 대표님이 대여금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이자를 붙이고요.
그럼 이 이자를 붙이게 되면 대표님 나중에 계속해서 쌓여나가다 보면은 이 이자를 갚지 않으면 결국 법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될 텐데 대표적인 예시는 잠시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고 꺼낼 수 있다라면 대표가 좀 더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는 배당을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배당은 통상 배당 소득세가 연에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배당 정책을 펼 때 여러 가지 세무적인 검토를 받으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사한테 배당에 관련된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토받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대화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진전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큰 꼭지 이 세 가지에서도 부가적인 질문들이 2개 내지 3개씩 나왔고 그 질문에 답이 나왔을 때 또 질문을 이어나가다라면 근데 이 질문이 사실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대표가 그런데 대표님 지금 저한테 말씀 주신 것들은 다 대표님이 관심 있으신 문제시고 제가 지금부터는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해서 이 3가지를 또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을 한 가지씩 적어봤습니다. 대표님 마치 우리가 RP 하죠. RP. 우리가 파워 토킹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암을 상담할 때 암 걸리면 아파요 이렇게 얘기는 않잖아요. 그죠? 암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우산에 비유하는 것처럼. 대표님, 노무 문제는 마치 혈관 질환과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혈관 질환의 특징은 암과 다르게 암은 걸리면 되게 천천히 아파오고 췌장이나 대장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변비처럼 증상이 오다가 가보면은 뭐 2기나 3기 때 오고 항암도 하고 해서 6개월, 7개월 이렇게 하다가 뭐 사망하거나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혈관 질환은 한 방에 훅 가지 않습니까? 노무도 똑같습니다. 대표님, 노무 문제는 1년에 한 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4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맞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무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야 40년에 한 번만 맞아도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어떤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또 다른 답변을 우리는 또 준비하면 되겠죠. 현재 자신의 세무대리인을 맹신하는 경우에는 대표님 회계 담당자 혹은 대표님께서 직접 세무사와 소통하십니까? 혹은 연에 한 번씩은 직접 그 정례 브리핑을 받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받는 분이 많이 없겠죠. 근데 요새 추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 한 해 동안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게 7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0명이 수습을 못했습니다. 뭐냐면 세무사는 그 자격 시험에 붙고 나서 바로 개업을 못해요. 수습 세무사를 해야만 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200명이 수습을 못했다고요. 뭐냐면 세무사 경기가 힘드니까 너무 과포하니까 세무회계 법인에서 수습 세무사를 뽑지 않아요.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과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 현재 30대 세무사들은 열정이 엄청나요. 그래서 50대 세무사들이 엄청나게 사업장을 뺏기고 있는데 30대, 40대 초반 세무사들은 다 자기네가 전화합니다. 대표님이랑 직접. 그리고 예전에는 세무사 바꾸려면은 세무사 사무실로 무조건 그 대표가 갔어야 됐거든요. 진짜 어지간하게 크지 않은 이상. 요새는 세무사들도 우리처럼 다 방문 나가요. 예, 실제로 가서 상담하고 영업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기성세무사한테 쭉 쓰던 분들이 지금의 열정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세무사를 미팅 한번 해본다?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사실 이런 부분들 또 있다는 것이고 법인은 그 청산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청산 시점에서 법인이 해야 될 사항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법인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법인이라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법인의 청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법인의 청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폐업이 있고 예. 상속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승계가 있고 그 다음에 M&A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그때마다 법인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인데 마치 법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 상담할 때 연말정산에 대해서 막 우리가 12월 되면은 막 상담해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12월에 실제로 연말정산 우리가 상담해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12월에 이미 다 끝나 있잖아요. 그때는 할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산 시기가 가까워서 3년 이내 이제 청산 앞둔 3년 시기 전에는 사실 딱히 할 게 없어요. 청산은 미리 5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대표나 임원의 퇴직금이든 유족보상이든 아니면 복리후생이든 뭐든 간에 다 제도를 정비할 수가 있는데 그 청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야,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법인 영업에 대해 이해를 했을 때 사실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이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대표는 왼쪽,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가까울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가까울까요? 보통 여기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표를 대할 때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는 그 법인 영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법은. 1년에 내가 뭐 200만 원짜리 5건 하든 300만 원짜리 3건 하든 500만 원짜리 2건 하든 1000만 원 정도 하면 베스트예요. 평범한 사람이. 예.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몇 달이고 만나고 팔로우업을 해줘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가장 정상적이라는 것이고요. 필수 요소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법인 영업이든 사업자 영업이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세금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들이 있는데 두 가지 세금, 이 첫 번째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있으시면 편합니다. 예, 이거는 사업자들 상대할 때. 근데 법인도 마찬가지 흐름을 가긴 하지만 기본적인 세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부가세 신고 얼마 하셨어요? 처럼 이건 과세 흐름이거든요. 부가세. 종소세는 이거의 한 2배 정도 돼요.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가세는 되게 간단합니다. 매출 얼마야? 매입 얼마야? 공제 얼마 받고 얼마야? 끝. 이거거든요. 근데 부가세에 대한 과세 흐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사업자들과 이야기가 좀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부가세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돌아가시면서 유튜브에만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쓰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가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법인업체 소개받았습니다. 매출이 30억이래요. 어때? 기분 좋습니까? 캐파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매입이 28억이래요. 그럼 여기는 부가세를 2천만 원밖에 안 내요. 매출이 30억인데. 이런 업 중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네, 주유소. 똑같이 매출이 30억입니다. 근데 여기는 매입이 1억밖에 안 돼요. 대표적인 뭐가 있죠? 유튜버.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매출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을 대할 때 매출이 몇 억인데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부가세 얼마 내냐가 제일 중요하지. 근데 대부분 이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가 뭐 물론 세금이 뭐 기름 같은 거 많이 껴야겠지만 우리가 뭐 비싼 고가의 장품을 팔아요. 우리가 뭐 피안을 팝니다. 한 대 팔면 뭐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들여놓은 원가가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대 팔아서 200 남는데 여기서 뭐 떼고면 실제로 내가 실제 버는 소득은 적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업자하고 정상적인 아예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종합소득세 세금 구조인데 아까 부가세보다 좀 더 복잡하죠. 요거의 흐름을 알아야 총 수익 금액이 얼마고 경비를 얼마 썼을 때 경비 인정을 받는 게 왜 중요하구나. 그리고 공제를 받는 것들이 왜 중요하구나. 라는 거에 대한 흐름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공부보다도 아까 제가 지금 여러분 초보이시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저희와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법인 영업을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세금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공부라는 것이 훨씬 더 법인 컨택하는 데는 더 빠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관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싶은데 정관과 재무제표를 얘 모르면 주질 않으니까. 예, 그렇죠. 정관을 봐가지고 이 사람의 정관이 원시정관인지 최신정관인지를 보고 막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정관을 준다는 건 사실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주는데 그 신뢰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백날 정관 수정한 거를 막 돈 300 주고 막 20시간씩 배워서 어디다 쓰냐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고객님 혹시 종합소득세의 핵심이 무엇인지 세무사가 이야기해 주시던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의 세무사들은 종합소득세가 끝나면 자료를 막 달라 그래요. 그래서 보험설계사도 종소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험설계사들이 종소세를 해보면 본인이 연봉이 한 2억 정도 돼서 내가 세금을 한번 두들겨 맞아보면 그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이해가 확 올라가거든요. 자기가 직접 맞아보면. 그리고 세무사가 이 새끼들 이거 다 믿을 새끼들이 아니구나 이것도 이제 돼요. 그리고 실제로 훌륭한 세무사님이 누군지 나쁜 세무사 놈이 누군지를 판단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보험설계사들이 이제 보통 종소세를 잘 못 내보니까 내봤자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내니까 사실 느낌 팍팍 안 오는데 이 중요한 건 좋은 세무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종합소득세가 끝날 때 미리 그 전년도부터 계속 언지를 줍니다. 내년에 고생하기 싫으시면 안 하시려면 지금 뭐 준비해 주세요. 계속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줘요. 그 종소세가 이제 5월에 신고할 때가 되면 4월 달부터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막 괴롭혀요. 고객을. 되게 좋은 그 세무사님인 거예요. 근데 나쁜 세무사는 뭐냐면 그냥 아무 말도 없어. 그러다가
세금 뭐 한 200 내수 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좀 빡세요? 그러면 한 150 줄어들을까요? 오케이. 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나쁜 세무사예요. 예. 세금에 대한 어떤 이해도 어떤 브리핑도 없이 경비를 뭘 넣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내라고 하는 세무사.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좋은 세무사들은 내가 실제로 내보면 그냥 가장 빨리 안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작년에 인건비는 많이 여기가 빠졌고 판관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접대비는 이미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있고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이 가공경비 이만큼 들어가야 돼요. 운행기록부 안 쓰니까 여기서 경비 어느 정도 못 떨고 하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세무사분들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험설계사한테만 그러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업주들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최근에 한 정형외과 이거 뉴스에 나왔던 자료 뭐냐면 정형외과에서 막 그 세무사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처리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보시죠. 1년에 5천만 원씩 세금을 떨었어요. 가공경비를 떨었는데 나중에 이 그 신고 내역서를 보니까 복리후생비, 수선비, 성호품비 이게 지급수수료 이게 5년 동안 똑같은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예, 그냥 세금 더 적게 내주세요 하니까 5천만 원을 그냥 세무사가 직원이 엠빵 쳐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넣어버리고 이거를 똑같이 그냥 매년 넣은 거예요. 이게 같을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종합소득세 신고잖아요. 대부분 세금들은 부과잖아요. 담배에 사면 담배세가 부과되어 있죠. 소주를 먹으면 소주에 주류세가 부과되어 있고. 근데 종합소득세랑 부가세는 신고라고 하죠. 내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신고, 내가 써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고를 세무사가 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신고서 내면 국세청은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일단 믿는다고요, 그거를. 근데 보다가 어느 순간에 딱 걸리지 않는 이상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실제로 허다하진 않지만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준경비율이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경비율을 쓸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험설계사들의 단순경비율은 77.6%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정 소득 이상 못 들어오게 되면은 따로 우리가 경비 인정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1,000만 원 벌었으면 776만 원은 경비 쓴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정 소득 이상 안 올라오면. 네. 이건 경비 입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그리고 그 기준경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정 소득이 넘어갔어. 만약 넘어가면은 야 26.5%까지 오케이 경비를 인정해줄게. 나머지는 다 증빙해 하는 게 일반 경비율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업종마다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소득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있는 기준들이고.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 이거 강의 자료 한 30번 썼는데 아직도 못 외워 제가. 근데 이것처럼 모든 업종이 있는데 이 경비율에 따라서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상담하면 뭐 영세사업자 1인 소상공인이에요. 혹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세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세요? 라는 것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도 그럼 고객은 아마 모르겠죠. 네. 세무사가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나요? 조금 에러한데요? 조금만 더 다른 거 여쭤볼게요. 이렇게 해서 또 상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업종마다 경비가 어느 정도가 그 적당한 거라고 했을 때 뭐 모델 같은 경우들 보면은 모델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보면 모델이 일정 수입을 넘어가면은 10% 벌어들인 10%만 너네는 돈 쓰는 거 별로 없잖아. 너네 1억 벌었어? 그럼 1,000만 원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9천만 원 너 인정받고 싶으면 네가 다 입증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이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그 이해가 있고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업종들을 갈 때 최소한도로 이 경비율을 한번 조회해보고 갈 수 있다면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이 표가.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숯불갈비집을 갈 거야. 그럼 요식업이잖아요. 그럼 이 요식업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얼마가 된다라고 물어보면 아 대략적으로 매출이 얼마 정도 되세요? 우리 한 달에 그래도 못해도 한 5천은 팔지. 그러면 1년 매출이 6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경비율이 한 30% 정도 돼. 단순경비율이. 그러면은 6억에 30%면은 아 얘네는 통상 경비로 한 1억 8천 정도는 쓰겠구나. 그런데 그번 더 쓸 테니까 얘네는 6억 벌면은 한 3억 정도 남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더 물어봐. 부가세 얼마 내셨어요? 여기까지 답 나오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 뭐 재무제표나 통장 까보지 않아도 대충 얼마 벌구나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흐름을 좀 아시고 부가세 과세 흐름을 좀 아시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엔간한 사업자 만났을 때는 대부분 어느 정도 팩트 파인딩, 캐파는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에 배우실
법인에 대한 엄청난 복잡한 그런 용어들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입문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 영업은 보통 이 10가지 테마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10가지 테마. 우리 이 10가지 테마를 똑같아요. 저는 맨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대표님이 2층에 살아요. 그냥 회사예요. 회사. 건물 2층에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상을 맨날 하시면 되냐면 내가 차에 내려서 그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의 건물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나는 대표님을 만나러 가는 그 대표이사실까지 갈 때까지 이 10개 중에서 또는 아까 내가 말했던 뭐 부가세든 뭐든 간에 그 건물이 위치한 지역, 건물의 상태, 그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현판, 간판, 그 대표이사실까지 가면서 있는 직원의 수, 직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나한테 하는 인사성, 내가 대표를 보러 왔습니다 했을 때 나를 대하는 태도, 대표이사실에 들어갔을 때 난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이 중에서 뭐를 질문을 따다닥 할지 한 3가지 정도가 결국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의 한계치일 것 같은데 이걸 잘하는 게 사실 법인 영업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빨리빨리 파악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고깃집에 갔을 때도 내가 한 5시쯤에 갔는데 테이블이 몇 개 차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그날 무슨 질문할지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추려야 되는데 왜냐면 고객은 나한테 그렇게 많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한 10가지 정도를 짧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번 정관수정. 정관수정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법인 설립하면 세무사한테 70만 원, 법무사한테 30만 원 줘서 100만 원 주면 보통 법인 설립해줍니다. 법인 설립하는데 2주도 안 걸려요. 사업자가 법인 설립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 30만 원짜리 법무사를 쓰면 보통 자기 웹하드에 있는 엄청 오래된 정관을 끌고 와서 기업명만 바꿔가지고 정관 서줍니다. 그게 원시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최신화된 근로노동법, 그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그 회사법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반영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특히 대표를 지킬 수 있는 복리후생부터 해서 퇴직금 등등에 관련된 임원에 관련된 규정들이 원시정관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신화된 정관을 바꿔주는 게 첫 번째 법인형 컨셉입니다. 두 번째는 차명주식이라고 해가지고 대표가 어서 또 들은 건 있고 내가 무슨 자본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로 설립을 해놨는데 막 드라마에서 본 것들이 있으니까는 자기 가족 뭐 일가 친척부터 해서 자기 자식들로 주식을 다 깔아놨어요. 이게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처음에 문제가 안 되는데 회사가 커지면서 이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회계 기준에 어떤 어긋나는 것들이 있게 되면 이게 다 나중에 그 세금 폭탄을 돌아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미리 그 법인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정리해 주는 것. 이것을 사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 차명주식이 터져가지고 얘네가 추징을 물거나 과세가 나오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땡큐요. 왜? 그거를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컨트롤해줄 수 있는 건 우리 같은 설계사분이 없다라는 거고 상속 및 증여 플랜에 관련된 것들 이분이 만약에 가업 승계해야 된다거나 누구한테 증여, 판매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자식들한테 상속해줄 때는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해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소득세 대표라고 써져 있는 것은 대표가 만약에 야 나는 여기 한 달에 매출이 막 순소득이 이 법인은 3억씩 나는 법인인데 대표가 3억씩 월급으로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아무 생각 없이 급여를 자기 월급을 2천만 원을 해놨어요. 따져보니까 그럼 4대 보험료랑 근로소득세 내는 거 따지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것을 급여랑 배당, 상여, 기타 등등등을 해가지고 법인 대표가 그 법인에서 돈을 뺄 수 있는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급여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법인에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네 번째인 거고 그다음 법인세 절감에 우리 가장 많이 흔히 하는 우리가 어떤 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찾아가지고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 그 다음에 법인보험, 법인보험이 여기 나오죠. CU정기, 단체보험, 일반보험 이게 있는데 일반보험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어떤 화재부터 뭐 여러 가지 보험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내금 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건 노무 쪽에 관련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한테 그냥 상여를 주거나 복지기금을 주면 이거 다 이제 그 세금을 물게끔 되어 있죠. 근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해서 복지기금을 설립해놓고 여기서 이제 출자를 한 상태에서 직원한테 주면 이거는 비과세가 되는 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통한 절세 컨설팅, 그다음에 경정청구, 옛날에 뭐 돈 잘못된 거 세금 돌려받는 거, 정식자금, 그다음에 금융권 대출을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이 보통 뭐 내가 토지나 부동산 담보대출로 50억을 쓰고 있었어요. 그 농협에서 한 5%로. 그럼 50억이 5%면 1년에 이자 얼마 내죠? 2억 5천이잖아요. 그럼 월에 이자 2천만 원 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5% 내던 걸 신한은행으로 갈아타면서 이거를 3%로 낮춥니다. 그러면은 5억에 3%니까 1억 5천 내니까 1년에 1억 이자 절감되죠. 예.
이게 일반 개인적인 대출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뭐 깊게 들어가면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대표님들한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회사 소개 자료에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가 이거를 먼저 내가 다 썰로 풀어내서 이걸 탁 맞춰가지고 이렇게 끌고 있으면 좋은데 잘 못하니까는 뿌려놓고 대표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대응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직 협업에 대한 이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의 미팅이 법인 계약이 들어간다 치면은 단톡방 보통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필요한 세무사가 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2명의 세무사, 노무사 하나, 그 다음에 사업단장인 그 다음에 담당한 FC 이렇게 들어가서 법인 컨설팅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 팔로우업을 해요. 그러면 대표가 사실 만족도가 엄청 높겠죠. 왜냐면 직원들하고 소통할 필요도 없고 제가 원하는 것도 있으면 바로바로 그 톡방에다 올리면 누구라도 답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FC나 전문직들이 뭐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보고 있다가 치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사실 법인 그 컨설팅한테 되게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직 가족을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아요.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들이 나하고 일을 하려면 나하고 일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도 결국엔 업체들을 수임 계약을 따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내 업체들 먼저 소개시켜줘가지고 따게끔 해주고 이들이 나로 인해서 얘랑 비즈니스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뭐 누구 소개 전혀 의미 없어요. 그들도 머리 똑똑해서 전문직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설계사가 나한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돼서 돈이 되겠다 싶으면은 날 도와주는 거고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도와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것들 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법인 설립을 한다 치면은 법인 설립할 때 필요한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등등이 쭉 팀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중간중간 정례로 보고서 리포트 해가지고 고객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변리사는 상표권 등록하고 뭐 특허 등록하는 것들 세무사는 거기에 대한 급여및 배당 정도 설정하는 것들 그다음 법무사는 여기에 대한 정관들 다 반영해가지고 법인 설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레포트화 돼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관 수정은 이런 거예요. 뭐 이게 원시정관 여기 있는 것들이 임원의 보수, 상여, 퇴직, 퇴직유로금, 유족보상금은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냥 세 줄로 끝나 있어요. 요것을 실제 정관을 바꾸면 이렇게 이건 퇴직금만 적은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퇴직금은 어떤 지급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이것이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의 헌법이니까 여기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해놓으면 이대로 지급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원시정관을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법인이 청산 시기가 돼가지고 회사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1순위는 직원들 퇴직금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또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인 대표는 내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법인을 운영해왔는데 퇴직금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퇴직금을 가져간다고 해도 정관상의 퇴직금에 대한 이슈가 없으면 이거를 그냥 상해로 빼가야 돼요. 그럼 상해로 빼가면 아까 뭘로 가요? 상해로 빼가면 내가 보시면 대표는 법인의 돈을 빼려면 근로소득으로 빼든가 아니면은 배당으로 빼든가 이걸로 둘 중에 하나 빼야 돼요. 상해로 빼도 이제 근로니까. 그러면은 얘네는 보통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니까 최고 구간이 45%까지 낼 수 있지만 이걸 퇴직소득세로 빼면 분류과세에서 위에는 퇴직소득 공제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저율과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고객을 먼저 찾으세요. 법인 계약을 바로 가실 생각보다는 사업자를 찾아서 일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세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다시는 못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잘못했다가. 그러니까는 사업자 고객을 찾아서 조그만 영세 사업자든 1인 사업자든 2인 사업자든 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부가세를 내는 사업 고객이라면 누구든 좋아요. 그들 통해서 마치 친구처럼 진짜 무슨 연애 상담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의 그 사업을 내가 한다 생각하고 진짜로 꼼꼼하게 물어보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출이 10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지금 개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율에서 45%를 내요. 근데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약 20%만 내면 되니까 25%의 갭이 되고 매출을 1년에 한 2억 언더로 칩니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사업자예요. 그러면은 통상은 지금 38% 세금 내고 있을 때 법인을 전환하게 되면 10%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그 경기도 그 본사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35세, 만 36세 미만의 청년 창업자면 50% 감면해 주니까 5%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기본적인 감면 혜택들을 세무사가 입력을 안 해주면 그 감면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찾아주시면 좀 좋긴 하죠. 네. 그래서 사업자 고객을 찾아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모든 업종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내가 좀 주변에 찾아가지고 내가 몇 개를 좀 외워보는 거예요. 내가 인테리어는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인테리어가 남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내가
옛날에 왕년에 소시적에 노가다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대도 좀 잡아봤고 나라시도 까봤고 목공도 해보고 정규도 해봤어. 이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자재에 대한 것들도 조금 알고 뭐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타겟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종만 파보는 거죠. 여성분들 내가 좀 운동을 좀 해요? 그러면 뭐 미용이나 아니면은 뭐 필라테스, 요가 이쪽으로 잡아보는 거고, 스포츠를 좀 좋아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파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타겟 대상 업종을 한 개 업종을 정해놓는 게 좋은 게, 왜냐면 그래야 인프라도 형성이 되고 내가 갔을 때 그 썰을 풀 수 있는 주제가 풍부해지니까. 네. 그래서 뭐 아무데나 막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석에서 여기 나오죠. 단순경 비율, 균형 비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 영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하고는 싶은데 가망고객 발굴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겠죠. 일주일을 우리가 24시간씩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에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일한다 칠게요. 토요일까지 일한다고 치면 60시간을 일하죠. 60시간 일하는 것 중에 제가 늘 그냥 이거는 법인 영업 따서 여쭤보는 거예요. TA 몇 시간 하십니까? 최 면담 몇 시간 하십니까? 체결 면담 몇 시간 하세요? 하면 몇 시간 한대요. 그러면 근데 60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통 보내는 게 언제냐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가망고객은 몇 시간 발굴하십니까? 라고 하면 가망고객 발굴하는 시간은 1년을 따져봐도 없어요. 빵 시간 설계사들 엄청 많아요. 1년 동안 가망고객은 발굴하지 않고 법인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엔 보면 법인 DB를 구매하시든 기고객 사업자를 계속해서 찾아가시든 사업장을 개척하시든 뭐 커뮤니티를 나가든 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뭔가 하면 참 재밌는 건 개인 영업과 다르게 사실 법인이나 사업자 영업은 컨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타이로 높은 것 같아요. 내가 개척을 한다고 쳤을 때. 예. 그리고 기고객 사업자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네 번째는 액션 플랜은 여기 이렇게 이게 제가 어디서 얘기했던 건데 그 영화 마스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 이병헌이 거기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나오는데 명언이 뭐였냐면 그 누가 나한테 사기치는지 안 치는지 알려면 눈만 쳐다보라고 했냐? 눈은 거짓말 못 한다고. 근데 저는 고객들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한다고 와가지고 막 재물을 얘기하고 세물을 얘기하면 오히려 더 사기꾼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입구부터 그 사람 만나는 그때까지 도대체 난 뭘 도와줬을 거야 이 사람한테. 예, 그것만 고민하고 가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으면 지금 2024년에 시행하고 있는 건데 혹시 서울 은평구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은평구에서는 개인 사업자들한테 지금 LED 간판으로 제작하면은 100만 원까지 구청에서 이 간판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구에서 그냥 지원을 해줍니다. 새 간판 달라고. 예. 이게 도시 그 환경 개선 목적의 사업들도 있지만 경기도 가평에 가시면 펜션들 많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인테리어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5개 광고물, LED 간판이나 뭐 돌출 간판, 썬팅도 300만 원까지, CCTV나 아니면 키오스크 도입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 위험, 소방 이런 것들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업자분들 이거 관내에서 진행한지도 몰라서 아예 못 받아요. 예.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냐고 찾으라고 했잖아요. 사실 도와줄 수 있는 거 인터넷 조금만 뒤지면 도와줄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이거 몰라서 못한다고요. 몰라서. 예. 간판이 좀 오래됐어요. 그럼 군에서 바꿔주는데 안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LED 간판 새로 제작하면 제작비 지원해주는데 안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예. 보시면 뭐 지금 제가 잘 쓰는 건데 뭐 카텍스나 그 카텍스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운행일지 대신 작성해주는 그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사업자한테 도움이 되는 어플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지태스크라는 건 뭐냐면 시간제비서 어플이에요. 이것도 영상 그 사업자들이 많이 쓰는 시간제비서 어플이거든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그 저도 이거 받았었는데 법인이든 사업자든 간에 요거 그 정부에 그 사업계에서 신청해서 쓰면 400만 원까지 요 업체들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줘요. 예, 그러면 이거 무료로 좀 쓸 수 있거든요. 저도 이거 고객분들한테 많이 알려줘가지고 고객분들은 이 바우처 돼서 되게 잘 썼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처럼 내가 굳이 내 돈을 쓰지 않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계약 체결할 것만 있는데 내가 실제로 대표를 뭘 도와줄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수출 바우처 하는 데도 있고 여기 우리 뭐 소상공인 정책자금 쳐서 들어가시면은 굳이 정책자금 업체 쓰지 않더라도 대표들이 그냥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은 찍어보시고 아 여기에 내가 내 거래처들 중에 좀 도움이 되는 업체가 있으면 이거 그냥 링크 보내줘 버리고 이거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틀 수 있는 대화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탐구하는 만큼 이거 뭐 고용에 관련된 것들도 사실 네이버 블로그만 검색해봐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걸 뭐 굳이 무슨 업체를 씁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고객한테 챙겨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법인 영업을 하려면 실제로 내가 고객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 머리 싸매고 달려드는 만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장성보험 여러분들 증권 수집하듯이 정관 수집해 보시고 그냥 크레탑이나 뭐 매트라이프나 아니면 KB라이프에 좋은 법인 레포트들 다 나오니까 그거 써보시고 그 다음에 뭐 매력을 갖추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건 이 대화력이라고 하는 대화력.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대표든 뭐든 누구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사원 다 똑같은데 특히 우리가 일반적인 DB 영업하고는 다른 게 DB 영업은 가서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취미나 아니면 관심사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 뭐 할 수 있겠지만 아이스 브레이킹 때 잠깐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 특약이나 약관, 보험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지. 근데 우리가 고액 사이즈를 가려면 서로의 삶을 어느 정도 오픈하지 않으면 사실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 관리나 어떤 매력을 갖추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뭐 좋은 기업일수록 여러분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여러분들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운동,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여가 활동, 여러분들이 가셨던 여행지,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만나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은 어떻게 보면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나 기업들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무엇을 줄 것인가? 왜 내가 필요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진짜 내부 영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센터장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실전 영업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관계성만 다져 놓으시면 센터장님 가시면 상담은 다 하실 겁니다. 네. KB라이프도 마찬가지고 매트라이프도 좋고요. 보통 대리점들은 다 WM센터 다 있으니까 저희 인카도 WM센터들 진짜 상담 진짜 잘하거든요. 그들만큼 많이 알 수 없어요. 그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법인 상담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업은 못하지만 상담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저희 그 사업단에도 많은 분들이 WM센터를 쓰지만 WM센터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이 잡히면 누구 걸 먼저 갈까를 정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내부 영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문직들과 협업을 하셔도 또는 여러분들 저도 저희 사업단 동반 진짜 많이 나가지만 나갈 때 보면은 결국 이 내부 영업을 얼마만큼 잘해놓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들을 쫙쫙쫙 끌어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안 돼가지고 또 실패하는 경우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외부 영업도 중요하시지만 내부 영업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결국에 이제 법인 영업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막 엄청 어려운 용어들을 외우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해고 공감이에요. 똑같이. 예. 그 다음에는 이것도 결국엔 다 사람 사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법인 영업에 별게 없다는 거죠. 그냥 조금 우리가 생소한 분야일 뿐인데 이것도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아마 배우자분이시든 가족분이시든 다 누군가 사업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험 영업을 하기 전에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도 다 여러분들 가만 고객인데 그들의 삶을 좀 더 갖고 인터뷰하듯이 마치 여러분들이 대학의 시민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찾아가서 막 물어보는 거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보듯이. 그것이 사실 법인 상담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후 단계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드셔라 라는 부분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법인 영업 실무에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